저희 5번째 OCW 강의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 그리고 그 전주까지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인트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HCI에 대해서 오버뷰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떤 프린서플과 어떤 티어리들이 분야에 상관없이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HCI 분야에서 상호작용들, 즉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다이렉트 매니플레이션,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메뉴 셀렉션, 폼 필인, 앤 다이얼로그 박스 같은 좀 클래식한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릴 거예요. Command and Natural Language와 Interactions Device,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HCI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챕터 7이고요. 제목은 Command and Natural Language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커맨드라는 게 무슨 말인 줄 CS 전공하시는 학생이라서 다 알죠? 뭐 스크립트를 쓴다든가 뭐 ls 명령어를 쓴다든가 gcc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커맨드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일단 커맨드는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내이처럴 랭귀지는 뭘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내이처럴 랭귀지죠. 제가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오늘 벚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군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결국에 내이처럴 랭귀지죠. 그러면서 거기에 의미를 뽑아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랭귀지를 디자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커맨드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측면이 중요하고 어떤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세종대왕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언어를 디자인하고자 한다면 즉 한글은 이미 있으니까 뭐 다른 언어,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두글? 뭐 어쨌든지 간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자 하면 그 언어를 만들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새로운 언어, 뭐 아프리카에서 쓰는 어떤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자 한다고 생각하면 프리시전, 일단 그 언어가 뭔가 정확하게 뭔가를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언어가 컴팩니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예전에 아메리카 쪽에서 인디안들의 이름들이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봄하늘 벚꽃 같은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길게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여러분 이름처럼 되게 컴팩한 게 더 좋은 랭귀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랭귀지가 easy in writing and reading, 쉽게 읽고 쓸 수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언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기 쉽다는 것도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글이 조금 배우기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글이 조금 더 배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언어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simplicity to reduce the error, 언어를 배웠는데 자꾸 그 언어에서 실수가 나와요. 그거보다는 에러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언어가 좋은 언어일 것 같고요. easy of the retention over time, 어느 언어를 쓰고 즉 영어든지 불어든지 쓰다가 한참 안 쓰다가 다시 썼을 때 다시 쉽게 만약에 쓸 수 있으면 그건 좀 리텐션의 측면에서 좋은 언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크립트나 랭귀지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스크립트나 랭귀지 이슈들이 이 정도의 조건들은 만족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게 기본적인 골인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하이레벨한 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언어를 디자인하는데 좀 더 하이레벨한 골이 뭐가 있을까요? Close correspond between reality and the rotation, 즉 실제 존재하는 세계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또 convenience in carrying out the manipulation relevant to the user task, 유저의 태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매니플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Compatibility with existing notation, 만약에 어느 단어가 세상에 이미 존재해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랑 compatibility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Flexibility to accommodate novice and expert user,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언어가 초보자들한테도 쉽고 전문가들한테도 쉽고, 즉 제가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저들은 다이버시티가 너무 커서 사실은 유저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측면에서 가장 쉽게 유저를 분류해서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novice, 즉 초심자들,
intermediate,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 그리고 expert, 잘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디자인 언어가 노비스트한 사람들한테도 쉽고 엑스퍼트한테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좋은 언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expressiveness to encourage creativity, 뭔가 이렇게 창의성을 뭔가 이렇게 encourage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언어일 것 같고요. visually appealing 하다면 여러분들이 디자인 언어가 좋은 언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언어를 가지고 저희는 어떤 과제들 내지는 어떤 타스크들을 수행해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텍스트 에디팅 하죠. 여러분 한글이나 워드에서 언어 쓰죠. 또 여러분 이메일 보내시죠. 이메일 보낼 때도 언어 써야 돼요. 또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나 에어라인 or 호텔 레저베이션,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이렇게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메뉴 셀렉션이나 폼 필인 이런 방법으로 호텔 레저베이션이나 에어라인 레저베이션을 주로 하지만 이럴 수도 있죠. 아, 내가 다음 주에 마음이 울적하니까 유럽에 한번 갔다 올래. 뭐 이렇게 하면 뭐 자동으로 인식해서 내 비행기표를 예약해 준다든가 이럴 수 있으면 좋겠죠. 즉 언어 디자인이라는 게 꼭 뭔가 워드를 한다든가 이메일을 쓸 때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업적 목적으로 랭귀지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랭귀지 디자인이 필요하죠. 인벤토리,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컨트롤, 게임, 뭐 게임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게임에 들어가는 언어, 자꾸 제가 한 게임들만 생각나는데 쇼미 더 머니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이 말을 알아들으면 사실은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한 사람이죠. 왜냐면 이게 일종의 치트키니까요. 즉 사실은 게임에도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있고요. 게임에도 여러 가지의 언어 디자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러한 언어 내지는 커맨드를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가져야 될, 즉 디자이너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일단 커맨드 내지는 내처럴 랭귀지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유저의 태스크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스크 도메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태스크 도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필요한 언어들을 쭉 필요한 명령어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트업된 명령어들 가운데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면서 추상화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로우 레벨 신텍스를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신텍스를 이용해서 어떤 테이블로 구조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테이블로 구조화한 다음에는 하이라키를 디자인하고 하이라키를 디자인한 다음에는 액션들을 이벨루에이션 한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 에러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처리할지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퍼트 유저를 위한 단축키 같은 거를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할 때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접근하면 머릿속에 잘 안 남죠. 제가 조금 예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 더 있네요. 유니파이닝 인터페이스 컨셉, 즉 여러분의 인터페이스 컨셉이 일정하다면 배우기도 쉽고요. 문제를 풀기도 쉽고 리텐션하기도 쉬워요. 즉 여러분들이 쓰는 수없이 많은 커맨드가 있어요. 뭐 CS 전공 학생들이니까 대표적으로 VI 에디터들 다 쓰시죠? VI 에디터에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 있죠. 유닉스에서 쓰는 VI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커맨드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커맨드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예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copy, delete, print.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명령을 follow each command by one or more arguments that indicate object to manipulate. PPT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copy file A, copy file A, file B.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마 대부분 짐작하실 거예요. 또 delete file A.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또 print file A, file B, file C.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copy file A, file B를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키워드 레이블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이 커맨드를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copy file A, file B라는 식으로 커맨드를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레이블링을 쉽게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키워드 레이블링을 하면 copy from equal file A to equal file B. 이러면 파일 A를 에서부터 파일 B로 카피하겠다는 이야기로 알아들을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내지는 커맨드를 디자인하실 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내지는 키워드 레이블링을 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더 애브스트랙션 시켜서 좀 더 축약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제 한번 볼까요? 제가 세 개의 커맨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print /3
HQ 헤드쿼터라는 뜻이에요. HQ file A. 이게 무슨 명령어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print 가로 열고 3 HQ 가로 닫고 file A. 세 번째 print file A dash 3 HQ. 이 세 가지 명령이 뭘까요? 같은 명령이죠. 결국 file A라는 거를 세부를 출력을 하는데 어디에 있는 프린터? HQ라는 곳에 있는 프린터에다가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같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커맨드의 오거나이제이션 중에 하나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볼까요? 저희가 커맨드를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커맨드 자체를 스트럭처로 만들어서 디자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약해요. 반대로 뭔가 구조화된대. 즉 human learning, problem solving and memory are greatly facilitated by meaningful structure.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무언가에 사람들은 대단히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대요.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 PPT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커맨드를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명령은 네 가지예요. search, trim, replacement, invert. 이 네 가지의 커맨드를 있는데 첫 번째는 search, file number, message ID, trim, message ID, segment size, replacement, message ID, code number, invert, group size, message ID. 이런 식으로 커맨드를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search, message ID, file number, trim, message ID, segment, replacement, message ID, code number, invert, message ID, group size.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즉 저희가 어떤 커맨드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 오른쪽과 여러분 기준이구나.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아 보여요?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쪽의 커맨드가 훨씬 더 배우기 쉽고 유저한테 편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커맨드를 만들어 놓은 경우에 내지는 많은 기존에 존재하는 커맨드는 사실 왼쪽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이 훨씬 더 컨시스턴트하고 익히기 쉽고 사용하기도 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구조화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중요한 건 저희가 커맨드를 디자인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이라키를 만드는 거예요. 즉 커맨드의 명령어들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항상 한계가 있어요. 즉 제가 세 가지의 토픽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액션은 뭐냐면 create, display, remove, copy, move 이 5가지의 액션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는 파일일 수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디렉토리일 수도 있어요. 또 저희 이러한 액션과 오브젝트의 데스티네이션이 파일일 수도 있고 로컬 프린터일 수도 있고 스크린일 수도 있고 리모트 프린터일 수도 있어요. 즉 이런 여러 가지의 커맨드를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이 5가지는 액션이고 이 3개는 오브젝트고 이 4개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구조화한다면 저희는 어떤 식의 장점을 얻을 수 있냐면 5 곱하기 3 곱하기 4 즉 60개의 태스크를 만들 수 있어요. 단지 이 5개의 커맨드를 가지고 그리고 1개의 룰이 필요하죠. 액션과 오브젝트와 데스티네이션이 조합해야 된다는 1개의 룰을 가지고 즉 저희는 생각보다 커맨드를 만들 때 액션의 리스트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액션의 리스트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굳이 액션의 리스트를 많이 만들 게 아니라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액션과 오브젝트와 데스티네이션의 콤비네이션을 만들면 5개의 액션만으로 60개의 과제 내지는 60개의 타스크를 만들 수 있어요. 또 해볼까요? 저희는 2가지의 커맨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보통 왼쪽에 있는 건 심볼릭 에디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키워드 에디터예요. 키워드 에디터가 더 쉬우니까 키워드 에디터부터 할게요. backward to tooth 이렇게 커맨드를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find colon dash tooth colon semicolon minus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게 제일 쉽네요. list 10 lines라고 여러분들이 커맨드를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list semicolon 10이라고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아마 마치 심볼릭 에디터는 나쁘고 키워드 에디터는 좋은 거다. 여러분은 키워드 에디터를 쓰셔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심볼릭 에디터 나쁘지 않아요. 키워드 에디터라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아요. 물론 비기너가 이해하기에 키워드 에디터가 더 쉽죠. 하지만 심볼릭 에디터에도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타자수가 적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화면의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도 적어요. 즉 어느 게 다른 것보다 우선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항상 결론은 if defense라 그랬죠. 근데 이 defense는 랜덤이 아니에요.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즉 키워드 에디터의 특징을 알고 심볼릭 에디터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커맨드를 키워드로 만들 수도 있고 심볼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제 비교한 실험 하나 보여줘 볼게요. 심볼릭 에디터가 왼쪽이고요. 키워드 에디터가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스킬 레벨을 3단계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inexperienced user, 즉 저희 기준으로는 약간 비기너에 해당하겠죠. 너비스트나. 두 번째 그룹은 familiar user, 저희 기준으로는 한 intermediate 정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준으로 experienced user 해볼게요. 이 세 그룹의 피험자들은 percent of task completion에서 얼마나 태스크를 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보면 심볼릭 에디터일 때는 비기너는 28%, 43%, 74%로 점점 증가해요. 키워드 에디터는 당연히 심볼릭 에디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왜냐? 성공률은 더 높겠죠. 또 반대로 percentage of errors 커맨드를 보면 얼마나 많이 에러를 하냐도 보면 사실은 심볼릭 에디터가 19%, 18%, 9%로 더 높아요. 무엇보다? 키워드 에디터보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건 비기너들의 특징과 파밀리어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엑스퍼트의 특징이 거의 유사하지만 사실은 심볼릭 에디터와 키워드 에디터의 차이가 좀 줄어드는 면도 있어요. 즉 엑스퍼트들은 사실은 심볼릭 에디터가 더 편해요. 왜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percent of task completion과 percentage of errors comment이기 때문에 심볼릭 에디터들이가 불리한 측면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number of typing 등을 고려하거나 task completion time을 고려했다면 사실은 심볼릭 에디터가 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비기너냐에 따라서 비기너냐 엑스퍼트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달라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어떤 에디터를 만들고 그 에디터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어요. 또 해볼까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교재가 영어라서 다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뭐가 좋을까? 한글로 하나만 예를 들고 싶은데 삽입 삭제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삽입이라는 말과 삭제라는 말. 여러분 삽입이라는 말과 삭제라는 말 컴퓨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삽입이란 말과 삭제라는 말을 혹시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써요? 자, 뭐랄까요? 우리 내 친구 누구누구를 삭제할까? 아니면 내 친구 누구누구를 우리 그룹에 삽입할까? 뭐 뜻이 이상하진 않죠. 하지만 유저하지 않죠. 즉 저희는 언어를 선택할 때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가 있어요. 또 컴퓨터 내지는 이렇게 시스템에서 쓰는 언어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즉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 내지는 저희가 지금은 스크립트 내지는 커맨드를 디자인한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디자인할 때 저희는 어떤 측면을 고려할 수 있냐면 평소에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요. 평소에 저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저희가 쓰는 용어가 쉽게 구별이 되는 언어, 즉 디스크리미넌트한 언어를 쓸 수도 있고요. non-discriminant한 언어를 쓸 수도 있어요. 자, 한글은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영어로 그냥 해볼게요. insert, delete. 영어 웬만큼 다들 하시잖아요. insert하고 delete 분명히 구별되죠. discriminate해요. 하지만 한글과 마찬가지로 insert, delete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컴퓨터에서 쓰는 말이지. 그렇죠? infrequent하고 discriminate한 언어예요. add, remove. add, remove 왠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쓸 것 같아요. 또 discriminate 해요. amber, perceive. 이거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쓸 것 같아요. 별로 discriminate 하지도 않아요. work, view.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렇게 discriminate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볼까요? alter, correct. alter, 변화시킨다는 거죠. correct, 뭔가 이렇게 옳게 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 둘이 무슨 차이예요? 자주 사용하는 언어지만 discriminate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또 gag, leak. 이건 사실 센스가 안 되죠. 넌센스인 언어죠. 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여러분 함수명 보통 이렇게 만들죠. 즉 프로그램 잘 못하시는 분들이. 즉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함수명, 변수명도 여러분도 기억 못하시잖아요. 즉 저희는 네이밍을 하는 걸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네이밍에 할 때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이 이 네이밍이 과연 자주 사용하는 거냐 내지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냐. 꼭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또 고려해야 될 측면 중에 하나는 이 언어가 디스크리미트한 거냐 non 디스크리미트한 거냐. 이 측면은 사실 중요해요. 디스크리미트하게 꼭 스크립트 내지는 커맨드를 디자인하셔야 돼요. 또 해볼까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약어를 써요. 즉 여러분들이 커맨드나 아니면 스크립트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너무나 명령이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약어를 써요. 뭐 볼까요? 약어를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simply trunction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재미있는 약어가 뭘까요? 자구알? 자료구조 알고리즘이래요.
사실 자구알이라 그래서 처음엔 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에 쓰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묶어서 자구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어들만 가지고 저희는 약어를 만들 수 있죠. 이게 흔하게 만드는 약어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흔히 그렇게 약어 많이 만드시죠. 또 볼 드랍, 뭔가 이렇게 보울을, 그러니까 모음을 빼고 이렇게 작은 단어를 만들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제, 심플 인트럭션에서 하나 더 예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과목 이름이 HCI잖아요. 맞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인데 사실은 원래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지 않고요. 컴퓨터 휴먼 인터랙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왠지 컴퓨터가 사람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컴퓨터 휴먼 인터랙션이니까. 그래서 자리를 바꿨어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그래서 예전 대부분 학회 이름들이 뭐냐면 컴퓨터 휴먼 인터랙션이에요. 즉 약어로 CHI예요. CHI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해요. CHI 왠지 카이 같잖아요. 카이가 사실은 HCI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학회 이름이 카이예요. 즉 이런 식으로도 저희는 약어를 만들어요. 뭔가 소리 나는 대로도 약어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사실 소리 나는 대로 약어 만들죠. 이런 걸 보고 포닉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경우에 표준화된 약어들이 있어요. 뭐 IEEE 표준 약어 이런 경우가 있다면 표준 약어 써야죠. 표준화된 약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첫 번째 단어나 마지막 단어만 가지고도 약어를 만들어서 조합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약어를 여러분이 커맨드로 쓸 수도 있어요. 또 커맨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내추럴 랭귀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내추럴 랭귀지 인터랙션. 저희는 내추럴 랭귀지로 인터랙션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내추럴 랭귀지 인터랙션 중에서 제일 현재까지 가장 어드밴스된 기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쉬리? 전 쉬리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쉬리가 잘 됐다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10년 전의 내추럴 랭귀지 내지는 15년 전의 내추럴 랭귀지 20년 전의 내추럴 랭귀지 인터랙션보다 사실은 현재의 내추럴 랭귀지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서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왜? 내추럴 랭귀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왜 높아요? 저희 영화를 많이 봐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말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뭐 전격 제트 작전 이런 드라마 모르죠. 이렇게 시계를 보고 뭐 이렇게 헤이 키트 나한테 빨리 와 그럼 자동차가 와요. 즉 사람들의 기대 수준, 이 내추럴 랭귀지와 관련된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대단히 높아요. 왜? 사람들은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TV 매스미디어에서 수없이 많은 하이엔드 기술에 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걸 예상해요. 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이런 분야가 사실 대표적으로 기술의 발전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족을 못 이끌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내추럴 랭귀지 인터랙션 할 수 있고요. 내추럴 랭귀지를 이용해서 쿼리나 퀘스천 앤서링도 할 수 있어요. 또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서치도 내추럴 랭귀지 위해서 할 수 있고요.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 제너레이션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드벤처 게임이나 인스트럭셔널 게임에서도 내추럴 랭귀지를 쓸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커그니티브 튜어라는 저희 교재에 나오는 예제인데요. 슬프게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돼보고 재작년에 돼봤는데 넘어갈게요. 내추럴 랭귀지는 다 했어요. 자, 그 이전에 마무리 말씀은 해드려야 되니까 결국에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제가 내추럴 랭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내추럴 랭귀지의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단어를 파싱해서 그 단어를 저희 사전에서 가장 가까운 소리가 있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CS 전공하신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서칭 알고리즘들을 막 개발했어요. 또 메모리 액세스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돼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즉 말한 거를 데이터를 파싱해서 어느 단어가 맞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거 뭘까요? 조금 해볼까요?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해요. 한글로. 그러다 갑자기 단어 한두 개를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 잘 안 돼요. 왜냐? 사전이 다르죠. 데이터를 파싱해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는 알고리즘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어가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 사전에서 찾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영어를 섞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전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같은 사전 안에서 가장 가까운 소리를 찾아요. 즉 네이처 랭귀지와 관련해서 현재 많은 챌린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아요. 또한 네이처 랭귀지와 관련해서 어떤 식의 HCI가 좋은지도 잘 확립되지 않았어요. 주로 현재까지 확립된 내용은 커맨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쪽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두 번째 토픽,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주제는 인터랙션 디바이스예요. 대표적인 인터랙션 디바이스는 이런 거예요. 키보드. 그렇죠? 여러분 키보드가 인터랙션 디바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터랙션 디바이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 디바이스가 어떤 식으로 변했고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아이디어가 뭔지를 전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아이언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는 키보드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또 포인팅 디바이스, 여러 가지 포인팅 디바이스들이 있죠. 아마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또 스피치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인터랙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모니터도 인터랙션이잖아요. 화면 보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봤잖아요. 즉 디스플레이, 작거나 크거나 한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중요한 인터랙션 디바이스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인터랙션 디바이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인터랙션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당연히 답은 아니겠죠. 뭐 어쨌거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인터랙션 디바이스, 키보드. 혹시 키보드 타자 못 치시는 분 있어요? 당연히 없죠. 혹시나 만약에 키보드 타자가 어렵다, 그런데 CS 전공자다, 마음에 그냥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자, 여러분 쓰는 키보드 이름 알아요? 알죠? 쿼티죠. 왜 쿼티인지도 알죠? 키보드의 왼쪽 끝을 보세요. 컴퓨터 가지고 계시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보시면 Q, W, E, R, T, Y가 보일 거예요. 그걸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예요. 쿼티라고. 즉 쿼티 키보드는 1870년도에 만들었어요. 꽤 오래전에 만들었죠. 1870년대에 만들었고 어떤 알고리즘 내지는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었냐면 Good mechanism design and clever placement of letter that slow down the users enough that key jammed words infrequent. 즉 키잼이 인프리컨트하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말 어렵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두 손으로 타자를 쳐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검지만 계속 눌러야 돼요. 그럼 손가락이 너무 피곤할 것 같잖아요. 즉 최대한 많은 손가락이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쿼티 키보드의 기본 철학이에요. 즉 키에 사람들의 손가락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쿼티 키보드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put frequently used letter pair apart. 즉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만약에 근처에다 놔뒀다면 계속 한 손가락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최대한 멀리 띄워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손가락을 쓰고 그렇게 되면 키잼이 최소화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점은 뭐겠어요? Thereby increasing the finger travel distance. 자주 사용하는 키를 최대한 멀리 놔뒀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움직여야 되는 travel distance는 maximize 될 수밖에 없죠. 즉 1870년대에 만들어 놓은 쿼티 키보드는 키잼을 최소화하겠다는 프린서플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키를 멀리 떼어놨고 따라서 travel distance가 maximize 됐어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타자가 오래 걸려요. 내 손가락이 멀리 움직여야 되는데 당연히 타자가 더 오래 걸려요. 그렇죠? 타자가 느려져요. 얼마나 큰 단점이에요. 따라서 1920년대 한참 후에 드보락이라는 사람이 드보락 레이아웃을 만들었어요. 드보락 레이아웃의 철학은 뭐냐면 Reduced finger travel distance. finger travel distance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왜겠어요? 타자를 최대한 빨리 치기 위해서요. By at least one order to magnitude. 그리고 acceptance has been slow despite the dedicated efforts of some devotees. And it takes about one week of the regular typing to make the switch, but most users have been unwilling to invest the effort. 자, 드보락 키보드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 뭔가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기존 거보다 좋은지 나쁜지 비교해야죠. 즉, 여러분들이 제가 새로 키보드를 제안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공정한 테스트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왜냐? 여러분은 이미 쿼티 키보드에 익숙해요. 이미 쿼티 키보드를 1분에 300타씩 써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새로 만든 드보락 키보드를 주면서 자, 1분에 몇 타 치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몇 타 못 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공정한 비교는 뭐냐면
드보라 키보드를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나서 두 키보드를 모두 쳤을 때 어느 쪽을 더 빨리 치는지를 보는 거죠. 실제 스터디는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드보라 키보드와 커트 키보드를 모두 연습하게 했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봤어요. 어느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당연히 드보락이 빨라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너희가 일주일만 연습하면 타자 스피드가 이만큼이 올라가. 너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키보드를 치니? 너희의 일생 동안 키보드를 칠 시간을 생각을 해봐. 이러면 너의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너의 인생을 절약할 수 있어.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왜냐? 드보락이 더 빠르다니까요. 테스트를 해보면. 근데 여러분 쿼티 쓰고 있어요? 드보락 써요? 쿼티 쓰죠. 참 사람들 말 안 듣죠. 이게 더 빠르다니까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일단 받아들이는 거. 즉 일주일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HCI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바꾸는 걸 싫어해요. 또 이런 키보드만 있을 수 있냐? 또 다른 키보드 해볼까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쿼티는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드보락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P, Y, F, 뭐 G, C, R, L, A, O, E, U 이거 본 적도 없죠? 이런 키보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한 게 드보락 키보드예요. 또 다른 식의 레이아웃도 있어요. A, B, C, D로 만들 수 있어요. 잠깐만요. A, B, C, D가 그림 있나? 이게 A, B, C, D네요. 1번 숫자 밑에 보여요? A, 2번 숫자 밑에 B, 3번 숫자 밑에 C, D, E, F, G, H, R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보고 A, B, C, D 키보드라 그래요. 오른쪽은 IBM 키보드고요. 자, 다시 갈게요. A, B, C, D 스타일의 키보드는 뭘까요? 알파벳에 있는 26개의 글자를 순서대로 왼쪽 위에서부터 A, B, C, D, E, F, G 이렇게 놨어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A, B, C, D 키보드를 보여드리니까 피식 웃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과연 진짜 말이 안 될까요? A, B, C, D 키보드에 내지는 A, B, C, D 스타일의 키보드에는 장점은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비스트예요. 즉 완전히 비기너예요. 키보드를 채로 접하는. 그런데 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A, B, C, D 키보드는 Find it easy to location of the key예요. 가장 키의 로케이션을 찾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즉 비기너한테 가장 빠른 타자가 뭘까요? 드보락일까요? A, B, C, D 키일까요? 쿼트일까요? 당연히 A, B, C, D 키예요. 왜냐? 비기너니까요. 키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A, B, C, D 스타일로 한다니까 여러분 누는 것처럼 심지어 여러분 지금 쓰는 스마트폰 쓰기 전에 피처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처폰의 키 레이아웃은 A, B, C, D예요. 그렇죠? 왜냐? 그때는 그렇게 가정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A, B, C 순서대로 돼 있어요. 또 볼까요? 다른 스타일의 키보드도 있어요. 뭐 IBM PC 스타일로 해서 엔터키 주변에 스페셜 키를 짠뜩 넣는 것도 있고요. 또 Wrist and Hand Placement 그렇게 해서 저 학생 때 많이 썼는데 인체공학 키보드라고 부르던 거 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약간 벌려가지고 타자를 치면 타자가 조금 빨라지고 손목이 덜 아프다고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스타일의 키보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ABCD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IBM PC 키보드예요. 자, 제가 수없이 많은 인터랙션 디바이스 중에서 키보드를 가지고 왔어요. 왜 키보드를 가지고 왔을까요? 키보드가 가장 연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키보드는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키보드는 이렇게 디자인하셔야 돼요. 알았죠? 첫 번째, 여러분은 이 키보드 디자인을 하면 2분의 1 인치 스퀘어 키 사이즈로 만드는 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1인치가 2.54cm죠? 여러분 인치에 익숙치 않으니까 약 그러니까 1인치의 절반 정도 사이즈로 키 하나를 디자인하는 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또 여러분들이 키보드 디자인이라면 키 사이의 키 피치를 4분의 1인치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제일 익숙해요. 또 슬라이트 컨케이브 서피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살짝 오목하게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살짝 오목하게 해줘야 돼요. 또 matte finish to reduce the glare finger slip 손가락이 안 미끄러지게 덜 미끄러지게 약간 그 재질감을 매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또 뭐가 있냐? 키를 눌렀을 때 키의 반발력이 40에서 125g 포스로 키보드를 디자인해줘야 돼요. 또 있어요. 텍타일 앤 오디터리 피드백이 중요해요. 뭔가 누르면 키보드에서 조금이라도 반응 소리가 나야 돼요. 뭔가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꼭 나줘야 돼요. 그게 좋은 키보드예요. 또 certain key should be large. 엔터 키라든가 쉬프트 키라든가 컨트롤 키는 꼭 커야 돼요.
또 some key require state indicator. 여러분 항상 캡슐락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궁금하죠? 꼭 인디케이터가 필요해요. 또 key label should be large and meaningful prominent. 여러분 키에다가 이게 무슨 키라고 써놓죠? 항상 그렇지만 그게 자꾸 만지면 없어지는 키보드들 있죠? 이게 나쁜 키보드예요. 좋은 키보드는 키 레이블이 크게 써져 있고 항상 거기에 있어야만 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PC 키보드예요. PC 키보드는 이걸 만족하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럼 여러분들이 키 디자이너다. 자, 그런 키보드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키보드들이 새로 키보드들이 나오고 있죠. 무선 키보드, 와이어리스 키보드도 있고요. 폴더블 키보드, 이렇게 막 돌돌 말아가지고 쓰는 키보드도 있죠. 버추얼 키보드도 있어요. 즉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막 하면 키가 레이저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인식이 되는 버추얼 키보드도 있죠. 클로즈 키보드, 이렇게 옷감을 자체를 이렇게 키보드로 쓸 수도 있어요. 답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릴게요. 버추얼 키보드 성공할까요? 전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 제일 중요한 40에서 125g 폴스를 못 만족해요. 버추얼 키보드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발력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키보드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기존에 있는 키보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그거를 최대한 만족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키보드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키보드가 제일 잘 연구되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스타일의 많은 인터랙션 디바이스는 이만큼 연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결론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저 스터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헌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상호작용 디자인을 디자인해야 돼요. 키보드 했으니까 뭐 이건 키보드 레이아웃인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쿼티 레이아웃을 스마트폰에 가져오기 시작해서 빅 액세스를 걸어뒀던 스마트폰은 아이폰이 아니고 블랙베리예요. 아시죠? 블랙베리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미국에 있었는데 진짜 놀랐어요. 쿼티를 가져온다는 건 생각 자체가, 쿼티 키보드가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이제는 쿼티 쓰죠? 스마트폰에서 그 좁은 곳에서. 볼까요? 이거 여러분 쓰시는 아이폰이에요. 저도 아이폰 쓰니까 제가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했지만 저거를 다시 스케일링 해보면 한 요만큼이 키보드일 것 같아요. 전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제 손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영역들이 아마 커버될 거예요. 즉 만약에 제가 E를 누르고 싶다, 아마도 W, E, R, D 이 부분이 다 눌러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그러면 이렇게 댔어요, 키보드에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E를 누르고 싶은지 R을 누르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요? 또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에다 손가락을 점으로 대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에 손가락을 댈 때 면으로 돼요. 그리고 그 면은 꽤 넓은 영역이에요. 뭐에 비해서? 스마트폰의 사이즈에 비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사이즈에서 줄 수 있는 키보드의 키피치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키를 기막까 막히게 인식하죠. 또 해볼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댔어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Q를 누르고 있는지 W를 누르고 있는지를 기준이 내 손가락을 댔을 때 한가운데 점일까요? 아닐 수 있죠. 왜냐? 나는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내가 손가락을 누르는 게 면이라면 그 한가운데 점이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밑에가 제 의도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즉 쿼티 키보드를 이 안에 넣어서 과연 내가 지금 인식한 게 어떤 건지,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버튼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안다는 게 그리 쉬운 이슈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다 풀었어요, 이슈를. 어떻게 풀었어요? 리프트 업 스트래티지를 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제는 일반인 분들한테도 제가 설명드린 예제인데 CS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설명하기가 제일 쉬워요. 액션을, 함수를 L 버튼 업에다 붙였어요. L 버튼 다운에다 안 붙이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즉 마우스 이벤트를 트리거를 할 때 마우스를 클릭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우스 이벤트에 여러 가지가 있죠. L 버튼 다운, 그리고 move, L 버튼 up. 이 세 가지 중에서 L 버튼 up에다가 이벤트 펑션을 붙였어요. 즉 L 버튼 up이 됐을 때 함수가 콜되게 만들었어요. 희한하네. CS 전공하는 학생들은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그럼 다시 일반인 얘기로 할게요. 일반인 버전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일반인 버전으로 얘기하면 손가락을 누를 때 액션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뗄 때 액션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리프트 업 스트래티지예요. 왜냐?
내가 손가락을 누를 때는 내가 어디를 누르는지 나도 정확히 모르고요. 현재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드백을 나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뗄 때 그 숫자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나중에 수업 끝나시고 나면 스마트폰으로 계속 누르고 돌아다녀 보세요. 키 안 들어가요. 떼야지 키가 들어가요. 볼게요. 또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 엔트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즉 A라는 숫자, A라는 걸 입력하고 싶다면 A 전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만약에 레터를 입력하면 그걸 A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즉 필기의 타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구가 진짜 활발하게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 니은 순이든지 아니면 ABC 순이든 마찬가지지만 전체 풀 텍스트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필기의 순서로 문자를 인식하게 텍스트 엔트리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키보드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자, 키보드 말고 또 다른 포인팅 디바이스 뭐 있어요? 저희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건데. 알았어요. 모를 수도 있죠. 키보드 말고 포인팅 디바이스 중에서 저희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건 마우스예요. 마우스 포인팅 디바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마우스도 포인팅 디바이스예요. 마우스로 여러분 뭐예요? 셀렉트 하죠. 여러분 마우스 움직여서 내가 지금 어느 포지션인 줄 알죠? 물론 2D 마우스는 2D라서 오리엔팅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포인팅은 이렇게 2D에서도 할 수도 있고 3D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있어요. 따라서 오리엔팅도 할 수 있어요. 또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서 패스도 그릴 수 있죠. 라인 같은 거 그릴 수 있으니까. 또 제스처를 인식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즉 화면에 버추얼 키보드 띄워놓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글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와인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포인팅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 라이트 펜도 있고 터치 스크린도 있고 스타일러스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트랙볼도 있고 터치패드도 있고 수없이 많은 포인팅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포인팅 디바이스가 만약에 성공을 거두려면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해야 될까요? 스피드 앤 애큐러시. 만약에 마우스 그냥 머릿속에 그냥 마우스를 상상하세요. 마우스를 상상하고 여러분 포인팅 디바이스가 스피드가 있고 애큐러시가 있어야겠죠. 또 efficiency for task를 위한 efficiency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배우기도 쉬워야죠. 또 싸고 reliable 해야죠. 또 사이즈도 적당하고 무게도 적당해야 돼요. 포인팅 디바이스들이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에요. 이 조건들을 가지고 제가 포인팅 디바이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라면 이걸 사용할 건지 내지는 이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건지 아니면 이건 망할 것 같은지 한번 이미 사실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과거의 시장에서 이 여러 개의 포인팅 디바이스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의 판단은 뭘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포인팅 디바이스는 라이트펜이에요. 써본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있네요.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있고 라이트펜 이렇게 꾹꾹 누르면 그렇게 막 셀렉트 할 수 있어요. 자, 라이트펜은 enable user to point to spot on the screen and perform a select and position and other task. 유저가 이렇게 라이트펜을 통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라이트펜 쓸 것 같아요? 라이트펜의 단점은 뭘까요? 초창기 라이트펜의 단점은 첫 번째 이거예요. 펜이 화면을 가려요. 그렇죠? 또 있어요. 사람은 손에다 땅을 대고 필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손을 대면 펜인지 손인지 구별 못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펜만 라이트로 해야 돼요. 닿아야 돼요. 화면에. 쓰기 불편했겠죠. 또 있어요. 제가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어가지고 마치 무선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저기 까만색 옆으로 선이 길게 연결됐어요. 유선이었어요. 따라서 선이 꼬여요. 대단히 쓰기 불편한 측면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실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지 않다는 거는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해볼까요?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전략이죠.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서. 터치스크린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포인팅 디바이스, 라이트펜이랑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터치스크린을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왜? 리프트 업 스트레지가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어딘지, 왜냐면 터치스크린 자체가 터치가 잘 안 됐거든요. 정확하게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눌렀는지를 신경 쓰지 말고 대충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댑테이션을 시켜서 떼는 방식으로 리프트 업 스트레지로 바꾼 다음에는 터치스크린이 조금 됐어요. 또 해볼까요? 스타일러스도 사실 요즘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죠. 스타일러스의 단점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펜하고 똑같아요. 펜 자체가 화면을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러스는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돼요. 화면에 가리는 부분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초창기의 스타일러스는 스타일러스만 화면에 닿아야 됐어요. 즉 손이 화면에 닿으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풀었죠. 손인지 스타일러스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생겼죠.
따라서 스타일러스가 조금 더 쓰이기 시작했죠. 또 마우스도 있고요. 트랙볼도 있고요. 굳이 뭔지 설명하지 않을게요. 조이스틱도 있고요. 여러분 랩탑 쓰시는 분도 알겠지만 터치패드도 있고요. 그래픽 디자인을 쓰는 타블렛도 있어요. 이 모든 게 인터랙션 디바이스예요. 이런 인터랙션 디바이스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죠. 즉, 휴먼 팩터 베어러블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speed of the motion for short and long distance. 어떤 디스턴스를 그 인터랙션 디바이스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천천히 갈 수 있는지. 또 accuracy of the positioning, 얼마나 정확한지. 에러 레이스는 얼마나 높은지. 배우기는 얼마나 쉬운지. 또 항상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유저 satisfaction. 사용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또 다른 변수도 있어요. 가격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듀러블한지, 즉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무게는 얼마나 가는지, 왼손잡 비용, 오른손잡 비용을 따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죠. 또 해볼까요? 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오래된 룰이 있어요. 피치의 룰이라고 해서 1950년대에 만들었어요. 즉 어떤 인터랙션 디바이스를 새로 만들었다면 그 인터랙션 디바이스가 좋은지 나쁜지, 내지는 다른 인터랙션 디바이스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복잡한 공식으로 써놨지만 논리는 간단해요. 점 두 개가 있죠. 점 두 개를 A라는 점에서부터 B라는 점에 가는 시간이 빨라요. 그럼 좋은 인터랙션 디바이스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인터랙션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초 걸리고 인터랙션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초 걸린다면 당연히 인터랙션 B가 더 좋아요. 또 있어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거리뿐만 아니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사이즈도 중요해요. 사이즈가 큰 곳에서 정확하게 하는 거랑 사이즈가 작은 곳에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이슈죠. 이를 공식으로 만든 게 무브먼트 타임이 A 플러스 B 로그 2D 디바이드 바이 W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식이 피치의 룰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림은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이 2점을 가는 패턴이에요. 5살 먹은 아이는 이렇게 가요. 당연히 이렇게 되게 산만하게 가죠. 또 4살 먹은 아이는 이렇게 막 잘 못 가요. 나이대별로도 사실은 반응이 달라요. 또 해볼까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노벨한 디바이스가 있어요. 풋 컨트롤. 풋 컨트롤 직접 보신 분 없으시겠? 항상 풋 컨트롤 보면 보신 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마우스예요. 마우스인데 발로 조정하는 마우스예요. 왜 필요하겠어요? 핸디캡 가지신 분들한테 필요해요. 또 아이 트래커. 아이 트래커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예요. 아이 트래킹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만한 예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그분 목 아래로 전혀 못 쓰시잖아요. 그분 근데 책도 되게 많이 쓰시고 저희 뭐 이렇게 상호작용도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해요? 안구 마우스 쓰시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아이 트래킹을 해서 아이 트래킹이 되는 곳을 현재 마우스 포인터로 쓰고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걸 이용해서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멀티 디그리 프리덤 디바이스, 뭔가 이렇게 3자유도 트래커, 6자유도 트래커를 쓸 수도 있고요. 핸드홀 디바이스, 뭐 아이언맨에 나오는 이렇게 뭘 던지고 이런 게 다 대부분 핸드홀 디바이스죠. 바이매뉴얼 인풋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펜도 있고요. 태블릿 터치 스크린도 있고 게임 컨트롤 패드, 이런 식의 수없이 많은 노벨한 인터페이스 디바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게 헤게모니를 주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인터랙션 디바이스가 내지는 인터랙션 메소드가 아니면 인터랙션 소프트웨어가 헤게모니를 지울 수도 있죠. 잡을 수도 있죠. 또 이런 인터랙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냐면 스피치나 오디토리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스피치나 오디토리 인터페이스에서는 시각적인 인터페이스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peech and auditory, speech recognition still does not match the fantasy of the science fiction.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즉, 사람들의 사이언스 픽션의 판타지가 너무 높아요. 스피치와 관련해서는. 또한 demand user working memory. 사람들의 워킹 메모리를 요구해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프레스 1, 뭐 하시고 싶으시면 프레스 2. 이걸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길게 디자인하면 안 되죠. 또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중요한 이슈는 백그라운드 노이즈예요. 제가 만약에 음성 대화를 하고 싶어요. 내지는 음성을 이용해서 명령을 하고 싶어요. 강의실 괜찮아요. 조용하니까. 하지만 야구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 중에서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구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또 variations in user speech performance make the challenge of the speech recognition still greater.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는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최대한 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사실은
컨디션 안 좋은 날 목소리 내지는 뭔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레코그니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most useful in speech specific applications such as the benefit of the handicap user. 자, 사실은 스피치 레코그니션 내지는 오디토리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분들이 있죠. 핸디캡 가지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필요하죠. 뭐 여러 가지 뭐 기회와 기술과 한계들이 있어요. 제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스피치 레코그니션 관련돼서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현재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디스크리트 월드 레코그니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쭉 말해요. 여러분 이제 3, 4학년이니까 문장을 쭉 말한 다음에 데이터를 파싱해요. 파싱한 다음에 각각의 소리와 가장 가까운 걸 서칭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찾아요. 뭐 트리 서칭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가장 빠른 방식으로 찾아서 거기에 맞는 걸 매칭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피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레코그니션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방식, Continuous Speech Recognition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어쩌고 하면 그 자체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현재 기술로 제너럴리하게 어베일러블 하지 않아요. 왜냐? Difficulties in recognition boundary between spoken word. 뭔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랑 인터페이스로 써야 되는 말의 구별이 어렵고요. 또 사람들의 액센트가 너무 다양해요. 다이버스한 액센트예요. 예를 들어서 제 차에 사실은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있대요. 한글은 지원하지 않고 영어만 지원해요. 그런데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저희도 여러분 드셔서 알겠지만 제가 정통 한국식 영어를 구사해요. 그래서 심지어 단어를 완벽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 액센트를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 한국식 액센트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 제가 한국식 액센트를 쓰는 건 제가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너무 당연하죠. 즉 사람들의 액센트에 다이버시티가 있어요. 따라서 스피치 레코그니션과 관련된 큰 챌린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푸셔야 할 챌린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정말 어렵지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고요. 또 진짜 어려운 건 이거예요. Changing emotional intention. 제가 여러분한테 스피치 레코그니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안녕, 오늘 날씨 참 좋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안녕, 오늘 날씨 참 좋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무드의 차이를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뭐 AI가 됐든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소프트웨어가 이 무드의 차이를 인식하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사실은 스피치 인터랙션에 있어요. 그리고 아직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또 하지만 잘 된 부분도 있어요. 잘 돼 있는 거. 그래서 굳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보이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말은 그럴싸하죠. ARS 말하는 거예요. ARS 관련해서는 사실 잘 돼요. Store speech commonly us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tour site and government service and after-hour message for organization. 여러분 박물관에 간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은 이용하실 수 없는 시간이니 다음에 걸어주세요. 뭐 항상 어디다 전화하면 그렇죠. 또한 가격도 현재 싸고요. 보이스 프롬프트도 잘 되고요. 보이스 메일도 잘 되고 보이스 레코더도 잘 되고 이쪽 오디오북도 사실은 괜찮아요. 제가 7시간, 8시간 운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CD로 돼 있는데 오디오북을 써서 책 같은 걸 오디오로 들으면서 갈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잘 돼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또한 스피치 제너레이션. 스피치 제너레이션도 사실은 꽤 괜찮아요. 사실 물론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사람이 말하는 사운드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연구하는 분야라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즉 소리 자체는 뭔가 이렇게 로보틱한 사운드예요. 즉 따다다다다 이런 식의 사운드인데 자연스럽진 않지만 제너레이션 자체는 괜찮아요. 즉 텍스트를 쳐주면 그걸 음성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은 아직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Non-speech auditory interface. 사람들이 생각할 때 auditory interface 하면 그냥 스피치 내지는 언어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non-speech interaction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액션을 했을 때 auditory 피드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 반응이 정말 달라져요. 즉 여러분들의 액션을 컨펌하기 위해서도 쓰고요. 워닝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요. 어떤 무드 컨텐츠를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엔 다 auditory interface에 속해요. 또 다른 인터랙션 있죠. 디스플레이.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에 모니터 안 쓰신 분 있어요? 다 여러분 모니터 쓰시고 있죠. 모니터 쓸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아 나는 24인치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40인치 쓰나 38인치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큰 모니터를 써요. 피지컬 디멘전 아시죠? 중요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레졸루션 중요하죠. 또 number of the available color, 물론 여러분 다 트루 컬러 이상 쓰실 거라서 그것도 중요하죠. 얼마나 여러분 컨트라스트가 좋은지, 얼마나 파워를 많이 소비하는지, 리프레시 레이시 60Hz인지 120Hz인지, 가격은 어떤지, 릴라이블리티가 어떤지, 이런 요소들이 디스플레이를 사거나 디스플레이를 디자인하는데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또 디스플레이가 달라지고 있죠. 디스플레이가 다 작아지고 있죠. 즉 포러블해지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유비쿼터스해지고 시뮬테니어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쓰고 계세요. 이거 디스플레이의 역사의 변화인데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냐면 최초에 CRT가 있었고 그 다음에 LCD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혹시 집에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써본 적 있어요? 아, 맞아요. 죄송해요. 세대 차이네요. 저는 플라즈마를 써본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은 어쨌거나 지금 LED 쓰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해왔어요. 다른 방법, 꼭 이렇게 풀 컬러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마존 킨들이 큰 성공증을 거둔 것 중에 하나가 일렉트로닉 잉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즉 화면에 블랙 앤 화이트를 이용해서 파워 세이빙을 하고 마치 페이퍼 라이크한 레졸루션을 만들었어요. 또 다른 식의 디스플레이도 존재해요. 약간 브릴리언트한 디스플레이인데 점자예요. 그래서 점자 텍스트가 있으면 이걸 자동으로 점자로 바꿔주는 기계예요. 쭉 나와서 그래서 블라인드 하신 분들, 즉 시각장애인 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이런 것도 새로운 타입의 디스플레이일 수 있어요. 또한 완전히 큰 디스플레이일 수도 있죠. 벽 자체를 디스플레이로 쓰기도 하고요. 멀티플한 데스크탑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요즘 나오기 시작했죠. 또 제가 연구에서 항상 쓰는 것지만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AR 기술을 이용해서 오버레이한 할 수 있는 시스루 HMD도 사실은 존재해요.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또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있죠. 모바일 디스플레이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이 그림을 가져온 좀 오래됐지만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저 수없이 많은 그 툴바들을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즉 화면이 작아지면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인터랙션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런 이슈가 있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건 이거예요. 오늘 내용은 거의 다 했어요. 먼저 다이렉트 매니플레이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 메뉴 셀렉션, 폼 필인, 다이얼로그 박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커맨드 앤 내처럴 랭귀지를 먼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인터랙션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상호작용 방법론에 대해서 HCI에서 커버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했어요. 또 남은 부분, 아직도 근데 몇 가지 남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디자인 이슈들에 대해서 넘어갈 거예요. 아직 남은 상호작용 방법론은 여러분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상호작용 자체가 콜라보레이션하고 상호작용 자체가 소셜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이룰 수도 있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